지난 한 주 부산에선 굵직한 사건과 이슈가 잇따랐습니다.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국가 1호 테러로 지정되면서 재수사가 개시됐고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가 부산으로 압송돼 조사받았습니다. 기승전 이슈 오늘은 부산 지역 주요 사건 이슈 취재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CBS 사건팀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TF 가동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일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던 이재명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부지를 둘러봤는데요. 이때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대통령이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이후 기소된 김 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어서 대부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이 피습범이 붙잡혀 대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경찰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긴급하게 물로 청소해 범행 현장을 훼손했다. 또 국정원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채 흉기도 등산용 나이프인데 사무용 커터칼로 표현하는 등 축소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우철문 당시 부산경찰청장과 오경미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20일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라고 지정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가덕도 기습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는데 이건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김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을 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TF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TF는 2개 수사대 45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았고 수사관들은 부산경찰청 소속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예. 또 TF 사무실이 부산경찰청 14층에 마련되긴 했지만 TF 활동 관련 지휘나 보고에서 부산경찰청장은 배제하고 국수본이 직접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부산 경찰의 초동 대응이나 수사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부산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TF는 우선 범행이 정말 단독 범행이었는지 배후나 공모 세력이 존재하진 않는지를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또 사건 직후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도 논란이 됐던 만큼 현장 물 청소 과정에서 정말 증거가 훼손됐는지 수사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전반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전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 그리고 사건 이후 대응 전반이 적절했는지까지 사실상 사건 전 과정을 재검증할 방침입니다. TF 관계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호 테러로 지정된 상황이라서 각종 제기됐던 의혹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일단 1차로 3월 25일까지고 기존의 기록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퇴수사가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 간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TF 활동을 통해 밝혀질지 그 결과를 저희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이슈 살펴보죠. 이 캄보디아 노쇼 사기단 대거 송환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 어떤
이슈입니까? 네, 지난 23일 캄보디아 사하누크빌에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부산으로 송환된 인원만 모두 49명으로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남성이고 30대 여성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총책이 지휘하는 다국적 범죄 조직 이른바 홍후이 그룹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번에 송환된 인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담한 겁니까? 네, 이들 조직은 관공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경찰이 파악한 전체 조직원은 52명인데요. 이 가운데 공범 3명은 앞서 이미 국내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49명이 조직의 핵심 실행 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이 노쇼 사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노쇼 사기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예. 먼저 이른바 일선 조직원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가 관공서 공무원인데 감사가 예정돼 있어 물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가스 감지기나 소음 측정기 같은 장비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보내서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은 피해 업체가 안내받은 거래처로 전화를 걸면 이번엔 이선 조직원이 실제 납품 업체인 것처럼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뒤 위조한 사업자 등록증과 견적서를 보내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건을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방식입니다. 예, 이 역할을 나눠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인 총책과 관리책, 한국인 관리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팀장과 팀원이 있는 철저한 직급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총 5개 팀으로 나눠 범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범행이 겹치지 않도록 사칭할 기관과 피해 업체를 날짜별로 나눠 공유하고 또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범행 성공 여부와 입금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각 기관의 수의계약 정보와 대표자 이름을 미리 파악해서 기관별 맞춤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기 범행에 성공하면 건당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만큼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피해 규모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10명, 피해액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업체는 소음 측정기 대리 구매를 요청받아 한꺼번에 2억 원을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소화기 구매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대 피해를 본 곳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예, 피해가 상당한데 수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지난달 9일 캄보디아 사하누크빌에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이 합동 작전을 벌여 조직원을 검거했고 이후 수사관 10명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범죄 가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강제 송환과 본격 수사에 대비해 192명 규모의 수사 전담 TF를 꾸리고 검찰과 법원과의 협력 체계도 미리 구축해 왔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사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산경찰청은 지역 6개 경찰서에 이들을 분산 수용해 조사한 끝에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도 25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수용 시설이었던 영화숙 재생원 국가 책임 인정. 이건 어제 나온 법원 판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부산지법에서 영화숙 재생원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즉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우선 영화숙 재생원 사건이 뭔지부터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영화숙 재생원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부산에 있었던 집단 수용시설 이름입니다.
여기에 수용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배경에는 국가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 지난해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예. 청구액은 모두 712억 원이었는데요. 어제 부산지법 민사 11부는 이 청구액 가운데 510억 원을 국가와 부산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다만 원고 중에 피해자 자녀 1명은 피해자 사망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정부와 부산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본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작용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국가와 부산시가 위법하게 불황화 단속을 벌였고 이들을 시설로 인계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노역이나 구타와 같은 각종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나 부산시가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참여한 기본권 침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예, 이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재판장인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우선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으로서 그동안 고통받고 외면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피해 생존자들 이 반응은 어땠나요? 네, 피해 생존자들은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발언에 나선 피해 생존자 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우선 이런 사과를 받기까지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다. 즉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고요. 예. 이 판결이 1심이잖아요. 예. 이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길어지면 피해 생존자들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나 부산시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예. 또 여전히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남아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제도 이뤄져야 한다. 진실규명 절차를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예, 이 앞서 비슷하게 집단 수용 피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소송에서는 정부와 부산시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이 됐었죠. 영화숙 재생원 소송도 하루빨리 끝맺음 나길 바랍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